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하고 바로 소금차를 마십니다. 따뜻하게. 밤새도록 장부가 쉬면서 일정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몸에 찌꺼기는 쌓이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라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데 우리 몸에 쌓였던 찌꺼기를 빼내는데 적당한 따뜻한 소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톡스를 위해서도. 우리 몸에 빼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빼죠. 뇌에 있는 부분도 잘 들어가고 잘 빼내고 하는 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양소를 챙겨서 소금과 나트륨,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양소를 뇌로 보내주고 뇌에서 와서 여러 찌꺼기들을 잘 빼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러면 두 분께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가득히 좋은 이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차 한 잔을 드시는 게 좋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또 신장에 처음부터 부담을 주니까 먹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소금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맹물 먹는 것과 소금물 먹는 거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더 플러스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먹는 게 좋죠. 왜? 일반적으로 소금을 먹으면 입속에서 이제 세균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도 되고 우리 몸의 침의 원활한 순환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금이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 만들어지고 또 우리 몸에 소금이 흡수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위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에 흡수된다고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타민C 조금 먹으면 바로 소변 보면 소변 색깔이 누런 색깔 나오잖아요. 몇 분 안 걸립니다. 그 흡수가 입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서부터 우리가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소금차를 즐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하고 바로 소금차를 마십니다. 따뜻하게. 밤새도록 장부가 쉬면서 일정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몸에 찌꺼기는 쌓이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라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데 우리 몸에 쌓였던 찌꺼기를 빼내는데 적당한 따뜻한 소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톡스를 위해서도. 그래서 과도하게 짜게 먹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지만 적당하게 간을 해서 먹는 것은 신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몸에 찌꺼기를 빼내는 디톡스 역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하고 바로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끌고 오는 게 WHO에서 하루에 2000mg의 나트륨만 섭취하라고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근거 억조처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은 나트륨 2000mg을 소금 2g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트륨하고 소금은 또 다른 개념인데 그걸 이제 비율로 계산하면은 그냥 나트륨 2000mg, 소금 6g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네랄 하나도 없는 소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미네랄 제대로 든 소금을 계산하면 8g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WHO 그 기준 만든 사람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한 15g에서 20g 정도 먹고 유럽 사람들은 더 먹는데 그런 기준이 진짜 왜 통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소금의 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출발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그 소금물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아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소금물 한 잔 하고 그러면은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가 있고 밤사이 쌓였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매단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건강이 전혀 이상 없고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짜게 먹으면 왜 병이 사라질까? 라는 건데요. 우리 이사님부터 좀 말씀 해주시죠. 요즘 소금이라는 게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 내 건강을 위해서 소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제대로 찾아서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짜게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짜게 먹는 게 건강하고 어떤 관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나트륨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부분 짠 맛은 나트륨이 내는데 소금 중에 좋은 소금은 나트륨은 낮추고 나머지 미네랄과 기타 성분들은 좀 적당하게 높여가는 그런 소금이 좋은데요. 비싸다고 좋은 소금이 아니라 그런 성분이 좋아야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트륨을 적게 먹어라. 그러나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많이 먹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콩팥이 약한 사람은 짜게 먹으면 몸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짜게 먹지 말고 간간하게 적당하게 간을 해서 먹되 그걸 적응해 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금이 약간 많이 들어가더라도 콩팥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간에서 모든 영양소가 간에서 보관을 할 때 염도가 적당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염통이란 얘기는 소금통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심장이 적당하게 염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못의 혈관을 통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좀 간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10달 동안 소금물 속에 있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 소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의 전체 과정에서 소금이라는 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고 내 운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느냐, 뭐 싱겁게 먹어야 하는 이 문제를 보다가는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고 우리 몸의 체질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소금을 먹어가느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찾아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 두 분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요즘 치매가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암에 걸리면 내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치매라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질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체가 본인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질병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과 단절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뇌로 가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질환이나 외적 충격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뇌에서 발생한 독소나 이런 것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잘 순환하게 하는 부분에 어떤 소금이라든가 미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에 이제 쌓이는 찌꺼기를 빼내는 것을 우리 디톡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톡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최고의 디톡스는 바로 소금이더라.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는 짭니다. 눈물, 콧물, 침, 소변까지 모든 액체는 짭니다. 땀도 짭니다. 그 모든 액체가 염분을 가지고 디톡스 돼서 나오는데 먹을 때 싱겁게 먹으면은 빼내야 될 찌꺼기를 잘 못 빼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찌꺼기를 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빼내는 방법은 뭐 대변으로 소변으로 빼내지만은 그 다음에 땀으로 빼내지 않습니까? 혈관에 쌓여있는 그 혈전이나 찌꺼기들은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사혈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몸에 빼내는 디톡스는 소금이 없으면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혈관을 막고 혈관을 막히게 되면은 치매나 여러 가지 중병들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기력증. 그래서 피는 돌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돌려면 0.9%를 유지해야 되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뼈 속에 있는 염분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뼈에 문제가 오고 근육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은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뭐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우리 몸에 빼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빼죠. 뇌에 있는 부분도 잘 들어가고 잘 빼내고 하는 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양소를 챙겨서 소금과 나트륨,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양소를 뇌로 보내주고, 뇌에서 와서 여러 찌꺼기들을 잘 빼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소금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건조하거나 몸이 뜨거운 사람은 소금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기준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고요. 몸이 차갑고 냉한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은 근무력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뻣뻣했던 배추나 무가 부드러진 것처럼, 특히 어린애들, ADHD 같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좀 산만하고 이런 애들 한 1년 동안 꾸준하게 소금을 먹였더니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소금 먹기 어려우니 다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간간하게 해서 간을 맞춰서 먹이는 습관을 들이면은, 고혈압에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고혈압의 문제는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잘못 먹어서 우리가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혈액을 맑지 못하게 하고 디톡스를 안 해서 혈관에 있는 쌓인 것들을 빼내주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질환이라는 걸 볼 때 그 원인을 소금이나 미네랄에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달게 먹고 지나치게 영양 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이 독소화돼서 우리 신장에 가서 부담을 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불균형이 돼서 재사용하다 보니까 신장에 부담을 줘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완벽한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려면 농도, 만드는 법, 마시는 법에 대해서 사실은 다 다르시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늘상 먹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소금 어떻게 먹어야 돼요?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얘기하니, 자기 몸에 맞춰서 먹어라. 자기 체질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어떤 운이 수도 있고, 몸의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0.9%를 딱 맞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9%는 우리 몸에 있는 염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뭐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물도 먹고 국도 먹고 밥도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딱 그걸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0.9%를 기준에 두시고 자기 몸에 맞춰서 양을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 같은 이런 걸 또 하시는, 민감한 반응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우리 교수님께서 체질에 잘 감별해 주시겠지만은 잘 맞춰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몸에 맞춰서 먹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고 소금이 필요한 양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건조하거나 몸이 뜨거운 사람은 소금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기준보다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고요. 몸이 차갑고 냉한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은 근무력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체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소금은 수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사람이 필요는 하지만 수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수기라는 소금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토라는 근육이 약간 무력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체질을 분석해서 당신은 소금을 대략 어느 정도 먹으면 좋겠다. 알갱이로 보면은 몇 알을 정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티스푼으로 보면 몇 숟갈 정도를 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대략 양을 정해주는데요. 그것은
오행 체질을 분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처방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뻣뻣했던 배추나 무가 부드러워진 것처럼 특히 어린애들 ADHD 같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좀 산만하고 이런 애들을 한 1년 동안 꾸준하게 소금을 먹였더니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소금 먹기 어려우니 다른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간간하게 해서 간을 맞춰서 먹이는 습관을 들이면은 성격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완고하고 좀 뻣뻣한 사람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부드러워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특히 소금물을 만드는 어떤 왕도는 없지만은 좋은 소금, 나트륨은 낮고 미네랄은 조금 농도가 높은 그런 좋은 소금, 그리고 중금속이 없는 소금을 적당하게 먹어주면은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좋고, 특히 찌꺼기를 빼내는 디톡스 역할에 매우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음식은 짜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을 해서 먹어라. 커피를 마셔도 간을 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간을 하고, 과일을 먹을 때도 간을 해서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끔가다 이제 소금을 평가하거나 자기 소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하냐 그러면은, 소금을 입에다 탁 소금 알갱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 소금은 달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금이 달 수가 있을까? 소금은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달까? 제가 이제 연구를 쫙 해보니까 그게 단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소금 알갱이 탁 들어갔을 때 당연히 짜죠. 근데 이게 이제 녹으면서 농도가 옅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체계 염도의 0.9%를 지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그걸 달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는 수준으로 딱 만들어진 거죠. 그 순간에 달어 라는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금이 단 소금이어서가 아니라 그 농도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몸의 0.9%라는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들이 있고, 그래서 그 먹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끌고 나가는 게 이제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고 이왕이면 미네랄 풍부한 좋은 소금을 챙겨서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과 고혈압을 얘기를 하면 꼭 소금이 고혈압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진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죠. 근데 고혈압의 또 기준들도 이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80까지 넘어야지 고혈압으로 봤다라고 해요. 그게 160이 내려왔다, 140이 내려왔다, 130까지 지금 이제 뭐 고혈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고혈압 환자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고혈압이 왜 걸리냐?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이 혈관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원인이 이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혈관 경직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밀려갈 때마다 이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다 보니까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들이 불규칙하게 뛴다든가, 심장이 과잉의 압력으로 밀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혈관벽이 딱딱해진다든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든가, 심장이 이상박동을 한다든가 라는 곳에 어디에도 소금하고 연관된 부분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혈관이 탄력성을 회복되고 혈액이 깨끗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짜게 먹으면은 혈액이 짜지고, 그러면 혈액이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물을 빨아당겨서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기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반론을 항상 제기를 하죠.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항상 링거액 주사를 맞는데, 링거액은 바로 혈관에다 꼽습니다. 그러면 왜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500ml, 1리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높아진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링거액 맞았더니 나 혈압이 올라갔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링거액 맞는 순간 사람이 편안해지고 치료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링거액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 자체가 혈관에 바로 들어와도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짜게 먹어서 혈액 양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한번 고혈압인 사람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소금의 문제라 그러면은 고혈압 약이 필요 없어지겠죠. 고혈압에 걸린 사람한테 너 소금 먹지 마. 그 순간부터 혈압이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고혈압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도 너 소금 먹지 마 해서 혈압약 안 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는 고혈압약 먹어. 평생.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비춰볼 때 혈압하고 소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소금 민감도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체질상으로 그렇고 타고난 부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 3%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소금을 좀 과하게 먹으면 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도 자기 체질에 와서 조절을 잘 해나가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소금이라는 게 고혈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소금을 먹으면 우리 혈관의 문제도 해결되고 혈액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갑자기 혈관의 몸에 충격을 줘가지고 해결하는 분들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고혈압의 문제는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잘못 먹어서 우리가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혈액을 맑지 못하게 하고 디톡스를 안 해서 혈관에 있는 쌓인 것들을 빼내주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혈압의 생각을 이제를 바꾸고 소금에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 먹거리,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서 혈압이 높아진 진짜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우리가 고혈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장 나쁘신 분들은 네. 소금을 꺼려하거나 또 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진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의사분들이 하겠죠. 근데 제가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얻어온 그 정보와 그리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신장 질환이라는 건 한번 나빠지는 길로 들어서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장이 좀 더 나빠지면 좀 더 투석의 길로 가서 쭉 가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도 신장 질환에 걸려 나빠졌다 가다가 신장이 투석하다가 투석 안 하는 상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한 번 나빠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빠지는데 왜 약을 먹고 왜 치료약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인해서 먹는 약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 간단해요. 신장에다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신장에다 찌꺼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장이 깨끗하게 되고 신장에 쌓이는 것들을 잘 빼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려면 신장에다가 부담을 안 줘야 돼요. 신장을 일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신장이 일하는 거는 우리 뭔가 부족하면은 신장이 걸러서 재사용하도록 계속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재사용하도록 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을 재사용하도록 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돼야 될 것들을 재사용한다는 거죠. 재사용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우리 하수도 물 걸러가서 재사용한데도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재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당한 걸 먹어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면은 신장에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재사용하다 보니까 찌꺼기까지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들이 또 신장에 가서 사구천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막아서 그게 망가지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네랄 탓을 하는데 미네랄은 이온이에요. 이온은 사구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통과해요. 사구체에 걸림망에서 걸려서 문제를 생기는 건 다 고분자 물질들이에요.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몸에 사용되거나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거기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아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질환이라는 걸 볼 때 그 원인을 소금이나 미네랄에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달게 먹고 지나치게 영양 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이 독소화돼서 우리 신장에 가서 부담을 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불균형이 돼서 재사용하다 보니까 신장에 부담을 줘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신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당한 소금이라는 게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신장 질환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분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소금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질환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의사 말이 거의 목숨줄이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그럼 소금 드세요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저 의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나 과학적인 비전을 봤을 때 우리가 소금은 먹어야 되잖아요. 신장 환자도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얼마나 양을 먹냐. 근데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과 체질에 따라서 늘려가는 전략을 택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 질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걸리면 거의 절망의 길로 가는 부분인데 미리미리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은 그런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과 미네랄 제대로, 수분을 제대로 섭취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신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만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천연식품보다 가공식품들을 좋아했다. 그리고 과음과 흡연으로 늘 힘들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은 없었는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가? 그러면 교수님 추가 질문인데요. 소금 커피 그거는 소금 얼마나 넣어서 드시는 건가요 지금? 소금은 누구나 다 필요한데요. 체질에 따라서 많이 먹어도 될 사람이 있고 많이 먹으면은 약간 부작용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건조하고 몸이 뜨겁다. 한여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건조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비교적 몸이 건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금을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3월 3일 날 선선할 때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건조하고 선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금을 계속 마셔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한겨울에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에게 내 같은 체질은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자기 체질에 맞는 섭생 방법을 택하면 좋겠죠. 교수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기와 혈이 잘 흐르면 대부분의 질병은 떠나가거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몸의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에 기와 혈이 잘 흐르면은 대부분의 질병은 떠나가거나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방법을 자연치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도 건강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통증이나 질병이 와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겠죠.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생활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식생활 개선은 내가 새 끼니 어떤 밥을 먹고 사느냐, 그리고 여러분 매일 먹고 있는 영양제도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 아픈 사람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아프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은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 왜 아프냐? 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자연치유를 해오면서 왜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천연식품보다 가공식품들을 좋아했다. 그리고 과음과 흡연으로 늘 힘들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은 없었는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가? 인간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관리해 왔는가? 그리고 환경이 어떻는가? 그런 환경 관리도 내가 제대로 해 왔는가? 아니면은 건강 정보,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먹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즐겨봤던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건 일본인 의사가 책을 저술했고 한국인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수강생들은 이 책을 거의 사서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책은 의사가 환자를 만들고 약이 병을 키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었죠.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섭생해야 되느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에너지화 되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됩니다. 소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항문이나 방광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 속에서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우리 건강하고, 질서가 어딘가 무너져 있으면 꼭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행도표처럼, 오른쪽에 보면 오행도표처럼 이 과정이 잘 되면 오행의 기가 잘 흐르고요. 이 과정에 뭐가 잘못되면 오행의 기가 어디엔가는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무작정 챙겨 먹는 그런 건강 정보, 그렇게 된다면은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라이프 관리도 잘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영양제 챙겨 먹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1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양제를 먹을 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먹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사주니까 먹습니까?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먹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섭생한 음식이 이걸 에너지화돼서 건강하느냐 질병이 생기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우리 몸에 유해균이 많이 쌓여갑니다. 유해균이 쌓여가면 혈액이 오염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로 가야 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잘 못 가게 되고요. 그러면 세포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이 정체되고 부종이 일어나고 몸이 붓고 통증이 오게 되고, 이것이 염증과 노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것이 곧 질병으로 발전이 되게 되죠. 자, 소화가 잘 안 되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치아에서 오장 육부를 거쳐서 전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야, 그런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오장 오부 기가 잘 순환돼야, 즉 다시 말해서 우주 자연의 순환의 원리나 우리 오장 오부의 순환의 원리나 인체의 기혈의 순환의 원리나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혈 순환이 잘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이 그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신호를 보내죠. 아,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모세혈관이 열려서 모세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이 돼서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거든요. 자, 에너지, 우리가 건강 정보를 통해서 에너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는데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병통치약은 지구상에 없다. 딱 세 가지만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림처럼 하늘에서 주는 태양의 빛과 열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한테 늘 선사해주는 맑고 깨끗한 공기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물이죠, 물. 깨끗한 물. 물만 먹어서는 안 되니 꼭 염도가 있는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즐겨 마시거든요. 하루 종일 소금물을 마십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것도 소금 커피입니다. 커피에 소금 타서 늘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태양의 빛과 열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몸이 좀 차게 태어나고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몸이 따뜻하게 태어나고 봄에 태어난 사람은 늘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밤에 태어난 사람은 늘 생각이 많고요. 이와 같이 태어난 그 시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른데 아무튼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에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프린팅이 되고요. 프린팅이 되는 체질이 섭리 체질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바뀝니다. 이것을 섭생 체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고난 섭리 체질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섭생 체질이 모아져서 결국은 현재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해왔다면 내가 지금 건강한 몸이 유지하고 있고 그걸 잘못해 왔다면 어딘가 아프고 고통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계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의 근원은 바로 태양의 빛과 열이고요. 그리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섞여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나머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병통치약은 지구상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늙어가죠.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로병사의 길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한테 세월이 가서 찾아오는 그 노화는 늦출 수 있는가? 그리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마감할 것인가? 건강하게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벽에 똥을 바르면서 마감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노화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치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차 한잔 하실까요? 여러분, 한문으로 차자를 파자해 보면은 열십자가 2개입니다. 합이 20이 되죠. 그리고 열십자 밑에 8팔자와 열십자, 그리고 또 8팔자가 있습니다. 합하면은 88이 되죠. 그리고 20과 88을 더하면은 108이 되는데요. 차를 잘 마시면은 108세까지 건강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8세를 차수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차를 마시는데요. 하루 일과 시작이 소금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체질에 맞게 차도 잘 마셔서 108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죠.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가을 되면은 단풍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벌겋게 익어가는 과일도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여기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라는 시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천천히 한번 그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제게 제 혼자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리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있을 것이다. 장석주 시인의 그 시처럼 대추 한 알이 연글기까지 봄에 나무를 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 때까지 온갖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하죠. 우리 인간도 정말 사회에서 쓸모 있을 때까지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이런 것을 겪고 인내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 올 텐데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제대로 잘 먹어서 그리고 소금차도 적당히 잘 마셔서 몸을 따뜻한 겨울, 건강한 겨울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자연치유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60대 후반인데요. 30대 초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대 초반부터 제가 즐겨봤던 책 중에 노자의 도덕경이 있었는데요. 그 도덕경에서 자연치유의 지혜를 얻었죠. 도법 자연이라는 노자의 도덕경이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인법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길은 땅에 있다. 사람은 땅에서 난 모든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토록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땅도 결국은 그 땅의 법은 하늘에 있다는 지법천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하늘에 주는 비와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먹고 옥토가 되어서 사람에게 좋은 식물과 동물을 공급하게 되죠. 그러한 땅에 이익을 주는 하늘도 역시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조물주가 창조했던 그 법칙대로 하늘도 역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천법도고요. 끝으로 도법 자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는 결국 자연 속에 있더라.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서 저는 자연치유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더불어서 중용 23편에 보면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은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은 인내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내 변하게 되며 변하면 생육한다. 결과적으로 변해야 생육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나보다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좀 더 변화하기 위해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는 저는 동의보감과 황제내경에서 자연치유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의보감 잘 아시죠? 황제내경도 잘 아실 겁니다.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의 그 원리를 보면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요약본을 잠시 한번 읽어보면은 음양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원리이고 변화의 근원이다. 삶과 죽음의 시작이 되는 본체며 음양은 신명이 거치하는 곳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구해야 하는 근본이다. 양이 쌓이면 하늘이 되고 음이 쌓이면 땅이 된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모든 자연치유의 근본이 바로 음양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하고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건강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잠시 제가 선교사니까요. 성경 몇 구절 좀 소개해 드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또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음이 어둠이고 빛이 양이 되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태양을 통해서 우리 지구상의 어떤 밤낮의 징조와 같은 구분이 되고 사시 즉 사계절이 있게 되며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시는 사계절을 의미하는데요. 오로지 지구에만 사계절이 있고 지구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은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양 중에 가장 양한 것이 태양이고 태음은 음 중에 가장 음한 것이 태음인데요. 이와 같이 태음으로 자라게 하고 즉 먹어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자라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음양오행의 원리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고서에 그리고 경서에 건강에 대한 많은 교훈들과 그런 본질들이 있지만은 인생은 태어나서 늙어가죠.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로병사의 길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한테 세월이 가서 찾아오는 그 노화는 늦출 수 있는가? 그리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이 아닐까요? 무엇이 행운일까요? 오늘 그 행운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거치면서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과학적 우리 통합 자연치유 학문을 접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를 늦추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 챙겨 먹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죽음을 성찰했을 때, 즉 내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좋게 죽어갈 것인가를 성찰해 봤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화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치료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100세,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라고 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십 년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도 했을 겁니다. 산소호흡기에 수년을 의지해 살고 온갖 약물에 의존하고 나이 들어서 낙상하면 엉덩이 뼈가 깨지고 뼈 골절과 기저귀에 의존하고 방사선요법과 화학요법 또 재발하고 수술하고 또 수술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엄청난 의료비에 시달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엄청난 의료비를 후세에게 많은 부담을 남기고 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제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마감할 것인가?
건강하게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은 벽에 똥을 바르면서 마감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노화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치료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일수록 대체적으로 10년 또는 15년 정도를 질병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고요. 야, 노화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이야 라고 불가피한 그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는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수십 년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어른이 되고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채 자기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60대에 새로운 족적을 찢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사람의 생명이 상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분명히 신은 우리에게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할 때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몇 살까지 살아라 라고 그런 상한선을 두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한선이 있게 됐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가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공부해왔고 경험해왔고 봐왔던 그런 것들이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은 보다 나은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과거의 어떤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있고 현재의 나와 나의 모습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가? 돈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가? 마치 우리 미래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처럼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 껌껌한 터널일지라도 어떤 조그만 빛이 보인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아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겠죠. 자, 여러분 그림에 보신 것처럼 우주의 질서가 보입니다. 은하계가 그림으로 보이죠. 만약에 우주가 올바른 바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에게 보다 더 행복을 줄 것이고 편안함을 주겠죠. 그러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은 은하계고요. 오른쪽 그림은 우주의 오행이면서 우리 인간의 몸의 오장오부를 표현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그 소우주의 바른 질서는 나에게 그야말로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주의 모습과 인간의 오장오부의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체 장부의 기와 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냐 병이 오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학문은 이 표를 읽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말년에 혹시 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말년이라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야, 나는 이렇게 무슨 팔자가 기구한지 말년에 운이 안 좋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많은 고통을 겪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운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팔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내가 태어난 팔자가 이건데 어떤 운으로 흘러가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대에 중병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중병이 와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젊었을 때 중병이 왔지만은 그걸 잘 극복하고 나이 들어서 중년, 장년이 돼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에게 오는 그 대운과 연운이 그러니까 원국이라고 하는데 원국이라고 하는 사주팔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미친 영향을 내가 알고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오는 그 대운이나 연운을 잘 모르고 당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걸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년에 건강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사주팔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대운과 연운이 어떤 운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당하고 사느냐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나이 들고 중장년이 돼서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태어난 사주팔자가 다르고 대운과 연운이 오는 에너지가 다 다르듯이 나의 재능을 잘 발견해서 제대로 발견해서 재능대로 살아간다면은 비교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내 재능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 들어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주는 머리도 좋고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그렇다면은 상당히 재산을 축적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사업해보자라고 뛰어들었다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초창기에 돈을 좀 벌었더라도 돈을 관리하고 차단해 줄 수 있는 힘이 약한 사람은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말년운이 안 좋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 경우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은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방금 대략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운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흘러오는 에너지가 뭔가 흘러오는 운이 뭔가를 안다면은 좋은 운은 내가 활용하면서 살고 나쁜 운은 극복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주팔자, 다른 말은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보면 팔자가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통상 우리가 팔자가 좋은 사람, 또 팔자가 안 좋은 사람 이야기도 하고 내 팔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음양오행 학문을 가지고 명리학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역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음양오행의 그 우주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철저하게 몸과 마음과 재능과 비교해서 이걸 분석해서 내한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학문도 있습니다. 명리학이나 주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같은 음양오행 학문일지라도 저는 30대부터 이것을 연구해 왔고 이것을 철저하게 몸과 마음에 대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질문하셨던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단점이 있는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왔고 젊을 때 좋은 운이 있고
늙어서 좋은 운이 흘러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년 운이 좋다 또는 젊을 때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운이란 것은 흐름입니다. 운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늘에서 주는 나의 명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왜 움직이느냐?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나는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고요. 나쁜 운이 들어왔는데 그 운을 그대로 내가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문을 공부해서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다면 내가 20대 때는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통상 우리가 운명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많다고 해서 많으면서 살아간 것은 아니고요. 또 재물운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운이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수단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처럼 재물운보다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사람을 케어하는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런 재능대로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은 없다. 다만 그 운이 장점이 맞느냐, 단점이 맞느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단점이 맞느냐로 구분해야지. 그래서 장점은 제가 활용하고요. 단점은 극복해가는 삶을 산다면은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도 한마디로 같은 사주라도 사람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쌍둥이가 이제 많이 태어나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교적 생김새도 같고 성격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이란성은 불과 몇 분 사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성격이 전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성격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에너지의 충돌이거든요. 충돌. 똑같이 태어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얘는 봄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봄 기운을 발휘하면서 산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일란성 사람이라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어릴 때 재능을 잘 분석해서 재능대로 살도록 해주면 좋은데요. 물론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일란성 쌍둥이도 경험해봤고 이란성 쌍둥이도 경험해봤고 그런 학생들을 많이 관리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일단은 일란성 쌍둥이는 모형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성 쌍둥이는 모형도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같은 운명을 태어났을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아니면 에너지가 합이 되느냐 충돌이 되느냐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설명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상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천운, 대운이 들어오는 낌새 혹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런 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팔자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 80억 인구 모두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주팔자대로 사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10년 단위로 바뀌기도 합니다. 10년 단위로 바뀌는 것은 대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은 연운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무슨 년입니까? 갑진년이죠. 용해죠. 용해. 금년에는 갑진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해고요. 내년에는 을사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해입니다.
그러는 금년에 용의 해인데 갑진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나의 사주팔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내가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 어떤 대운이 지금 지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대운이 들어올 것이냐를 안다면은 좋은 운은 우리가 즐기면서 갈 것이고 나쁜 운은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전조증상이라는 것은 따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운이 왔을 때 또는 연운이 왔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에너지를 받고 건강에 사느냐 아니면 평상시 건강하다가도 어떤 에너지가 왔을 때 내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서 안다면은 극복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전조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년 후에 어떤 대운이 오기 때문에 아하, 내가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네라는 것을 알고 미리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큰 일은 벌리지 마라 그런 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그건 전조현상은 아니고요. 내가 그 오는 운명을 읽어가는 거죠. 그 읽어가는 학문이 바로 우리 자연치유 학문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요. 그러면 외국인도 이 사주팔자가 통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외국인도 사주팔자가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동양권 아니고 서양에는 별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계절이 어떻게 하느냐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부는 현재 계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이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부는 계절이 거꾸로 갑니다. 저기 호주는 지금 겨울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가 초겨울이죠. 거기는 초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달이 다 가지만은 우리는 지금 11월을 지나고 있는데 호주도 역시 11월입니다. 그런데 계절은 여름입니다. 6월 같은 여름이죠. 5월 같은 여름입니다. 5월 같은 여름. 그래서 지구 북방부에 산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주팔자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에 태어난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반부인 저 호주는 반대로 계절을 반대로 적용해서 호주에서 태어난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그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구 남반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계절을 거꾸로 적용하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세계 어떤 사람도 사주팔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 10년간 3배가 늘었다. 국민 58%가 치매 전 단계에 몰라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깜빡깜빡하고요. 핸드폰 손에 들고 찾고 있고요. 아, 나이가 들면 그러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신약이 개발돼서 많은 약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반드시 권하고 싶은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식습관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자기가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고 바꿔가야만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통합 자연치유학에서는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온다고 보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앞으로 남는 인생의 첫날 또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남은 인생의 첫날에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뭉게구름이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뭉게구름일지라도 이 구름은 바람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겠죠.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친구 없이는 먼 길을 혼자 가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공부하고 깨달은 만큼만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또 다른 뜻은 우리가 알고 행하고 깨달은 만큼 행해야 결국은 장례식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장례식을 최대한 늦추고 장례식을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행운이겠습니까? 이런 행운을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정신이 정말 질서가 잡혀 있느냐 아니면 무질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느냐 행복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앞에 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주의 바른 질서는 인간에게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오장오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오장오부의 질서가 깨지느냐 아니면 질서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겠죠. 자, WHO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변화하느냐 변질하느냐 또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얼만큼 내가 변화해 가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겠죠. 우리 몸은 질서가 잡히면 건강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무질서가 되면 질병을 만들게 되죠.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잡히면 우리에게 선함을 줄 수 있고요. 정신세계가 무질서하면 악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소통하거나 주변 사람과 잘 이야기가 되고 서로 소통하면 행복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질서가 잡히면은 소통하고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무질서하게 되면은 불통이 되고 고통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또한 영적으로 보면은 질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무질서는 그릇된 가치관과 죄악과 전쟁을 가져다 주지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대부분 90% 정도가 종교 전쟁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도 질서가 잘 잡혀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소우주인 인간 몸속에 오장오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오부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질서가 잡히고 기혈의 질서가 잡히면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겠죠. 자, 앞서서 노화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화와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바람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덜 늙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림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마음과 수면의 질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운동과 자기 관리가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우리는 빨리 늙거나 빨리 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영양문제 보고서에 본 것처럼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늙어가면서 몸이 아파가고 이걸 회복시키고 치유의 그런 과정을 누군가를 통해서 할 텐데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 관련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일을 우리는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자연의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도법 자연이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문을 통해서 임상했던 결과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주 자연의 음양오행의 원리인 것처럼 그 본질과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 각자가 튼튼한 이런 자연 건강의 실력을 갖춘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아마 사회도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음양오행과 소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왼쪽 그림은 우주의 원리이며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 내장을, 인간의 오장오부를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그림의 모습은 달라도 그 기와 혈은 원리와 기본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장이란 게 뭐냐? 오행이 짝을 이루듯이 오장도 짝을 이룹니다.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간, 담이 짝을 이루고요. 심장, 소장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비장과 위장이 짝을 이루고 폐와 대장이,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 오부가 있죠. 대부분의 질병과 건강은 오장, 오부의 기와 혈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느냐, 질병이 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오장, 오부의 원리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이 대체적으로 무너진 순서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오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는 피로를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머리 아파, 목 아파, 어깨 아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늘 피곤해 합니다. 피곤하다는 얘기는 우리 세포의 60조 개의 세포가 하나하나가 피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차 방어선은 바로 감기와 몸살이죠.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은 계절 따라 감기가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약을 먹게 되죠. 약을 상습적으로 오래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이 3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3차 방어선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갑상선 등 성인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갑상선 등등 이런 성인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장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중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 혈관성 뇌질환 등 이런 중병은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이 건강이 무너지는 순서가 조그만 피로부터 시작해서 중병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자연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잦은 몸살 감기가 걸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몸살 감기 걸리면 몸에 열이 나죠? 그리고 기침, 콧물 나오죠?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살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콧물, 인후통, 기침, 두통, 발열 등 온갖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빼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눌러놓습니까?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질병의 본능을 발동하게 되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합니다. 내가 감기가 걸려서 그걸 빼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약으로 눌러놓는다면 또 다른 본능이 발동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욕구 불만이 발동하게 됩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이유 없는 반항한 것처럼 우리 몸도 자꾸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반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까지 약 35년 이상 자연치유를 해온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감기나 성인병 약을 장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성인병에 시달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당뇨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당뇨일 것이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온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형 당뇨가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온 경우라면은 여러분 인슐린을 복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하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원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연치유 학문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공부하고 실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역시 고지혈증도 간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이 부족하면은 고지혈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혈증을 걱정하기보다 간의 에너지가 잘 가고 간이 튼튼해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런 오장오부가 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성인병이 오래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암으로 또는 뇌졸중으로 이런 중병으로 진행이 된 경우가 있죠. 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행학적으로 살펴보면은 해당 장부에 암이 걸렸던 해당 장부에 에너지가 약한 곳, 에너지가 잘 못 간 곳, 에너지 보충이 잘 안 된 곳, 그리고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에 비교적 그런 중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장부에 좋은 음식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면은 암이 어떻게 될까요? 암덩어리가 줄어들겠죠. 회복이 되겠죠. 간단한 원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암 수술을 했더라도 식생활을 바꿔주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수술을 했을지라도 식생활을 바꿔주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이 걸려서 치료했던 분들도 식생활을 바꿔줘야 되고 걸리지 않은 분들도 예방을 위해서 식생활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 여러분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행체질학적으로 보면은 우울증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머리에 과열이 되거나 건조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오는 사람은 비교적 몸이 뚱뚱한 사람이 많고요. 머리에 열이 과열되거나 건조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경우는 삐쩍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 중에 한 4대 6 정도는 뚱뚱한 사람이 한 4나 3 정도 되고요. 삐쩍 마른 사람이 한 6이나 7 정도 되는 경우를 여러 보셨을 텐데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연치유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상담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신약이 개발돼서 많은 약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반드시 권하고 싶은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식습관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자기가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고 바꿔가야만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 중풍, 걸려서는 안 될 병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안다면은 우리는 치유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연치유학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런 중병이 찾아왔는가를 그 원인을 따라가는데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알츠하이머 10년간 3배가 늘었다. 국민 58%가 치매 전 단계에 몰라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깜빡깜빡하고요. 핸드폰 손에 들고 찾고 있고요. 아, 나이가 들면 그러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식생활이 잘못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치매 전 단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보고 중병으로 진행됐을 때 아, 그제야 내가 치매가 왔나? 라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발병했을까? 저는 자연치유학적으로 충분하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현대의 예방이나 치료 방법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많은 신약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완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70,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주면 예방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양의 원리는 그림처럼 우리 태극기에 있는 태극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에 붉은색은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래 파란색은 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은 끊임없이 음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음은 끊임없이 양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음과 양은 서로 교류가 됩니다. 움직이면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데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태극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했을 거고요. 이 그림의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자연계 그림인데 봄 되면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수분이 올라가고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가을 되면은 열매가 있고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양기운이 강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음기운이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나 우리 태극의 원리나 동일한 개념이죠. 자, 오행은 뭘까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 금, 지, 화, 목, 토, 천 7가지 행성이 있다고 공부하셨죠. 그 행성이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결국은 계절이 바뀌거든요. 교수님,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 모든 생명체의 근본이라고 하는데요. 음양과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음양과 오행은 우주 자연 순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우주 자연의 순환의 원리,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는 그 오행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면 음양의 원리는 그림처럼 우리 태극기에 있는 태극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에 붉은색은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래 파란색은 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은 끊임없이 음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음은 끊임없이 양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음과 양은 서로 교류가 됩니다. 움직이면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양이란 게 뭐냐? 음을 분리하고 분해해서 상승하는 과정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그 음은 뭐냐? 음은 공중에 있는 양을 따뜻한 양을 수렴하고 수축해서 바로 하강하는 그런 과정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우리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세계 220여 개국의 그 나라 중에서 우주 자연의 순환의 원리가 그 나라 국기에 있는 나라는 오직 어느 나라만 있을까요? 한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요. 여러분 태극기, 이 태극기를 국기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태극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했을 거고요. 이 그림의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자연계 그림인데 봄 되면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수분이 올라가고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가을 되면은 열매가 있고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양기운이 강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음기운이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나 우리 태극의 원리나 동일한 개념이죠. 자, 오행은 뭘까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 금,
지, 화, 목, 토, 천 7가지 행성이 있다고 공부하셨죠. 그 행성이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결국은 계절이 바뀌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기준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인간이고요. 지구에 있는 내가 우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기준을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기준이거든요. 내가 있어야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우주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내가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오. 바로 지구가 기준이고요. 목성은 목이라고 합니다. 목. 화성은 화라고 하고요. 지구를 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성은 금이라고 하고 수성은 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화토금수가 바로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행성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모든 별이 일직선으로 서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 태양과 지구와 일직선이 돼서 지구를 가리고 있으면은 태양의 열이 지구에 잘 못 미치겠죠. 그러면 지구는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제 수성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금성이 지구하고 일직선이 되면은 태양보다 더 멀리서 지구를 가리기 때문에 지구는 선선한 가을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고 환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 앞에 있는 수성도 금성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구 뒤편에 있는 화성이 지구를 반사합니다. 앞에 수성이나 금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따뜻한 여름인데도 뒤에서 화성이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지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름이거든요. 자, 그리고 화성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지구를 반사를 합니다. 아무리 큰 목성일지라도 멀리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는 따뜻한 봄날이 되겠죠. 이와 같이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은 지구에게 어떤 계절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이 행성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성들은 오로지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사계절을 만들고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이 영향을 미치면 가을이 되고요. 화성이 영향을 미치면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목성이 영향을 미치면 봄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구는 뭘까요? 바로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사계절이면서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환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 계절이구나. 사계절이 지구에만 있구나. 그래서 오행이 되고요. 우리 몸에는 오장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란 것은 봄, 여름, 가을이 움직인 것처럼 순환하고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우주 자연이 흐르고 순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 영향을 미칠 때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수성은 태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펄펄 끓겠죠. 그런데 왜 지구는 겨울이 될까요? 바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지구입니다. 지구. 이런 모든 별들은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계절을 갖다 줄 것인가가 그 별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수성 자체는 정말 뜨겁지만은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운 겨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태양이 움직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 움직이죠. 태양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주기가 6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양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태양이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내가 60년을 삽니다. 그래서 60년 될 때 회갑, 환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갑이라는 얘기는 갑자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태양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주기가 바로 60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모든 태양계는 그 태양계를 다 이끌고 이 태양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은하계가 움직인 것처럼 이 많은 은하계를 이끌고 이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메비우스 띠처럼 끊임없이 돌면서 움직이는 선풍기 날개처럼 그러한 모습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음양오행을 자연계 현상에 좀 더 비춰서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바다에 있는 물이 태양이 뜨거우면 위로 수증기화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거우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더 무거우면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현상이죠. 올라가는 것은 양이고 떨어지는 것은 음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몸도 끊임없이 기가 움직이고 오장오부가 움직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면 건강하고요. 어디엔가 질서가 깨져 있으면 아프고 병들거든요. 이와 같이 우주의 원리나 우리 인간의 오장오부의 원리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수님, 그 사람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 즉 기운이 다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그 에너지가 형성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 자연치유 학문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오행체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행체질을 분석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갈 때 1차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점에 나도 뭔가 DNA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 출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출생 시점에 우리가 출생하자마자 뭘 자릅니까? 탯줄을 자르죠.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탯줄을 자르기 전에는 엄마가 주는 산소와 엄마가 주는 영양소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탯줄을 자르니까 자연에서 산소를 얻어야 됩니다. 폐가 열리거든요. 폐가 열릴 때 자연의 공기와 첫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 드디어 자연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백혈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백혈구 수치가 평상시에 어른은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5,000 내지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생아는 갑자기 한 15,000개 정도 증가하거든요. 이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인상을 쓰고 나오죠. 웃으면서 나옵니까? 인상 쓰고 나옵니까? 인상 쓰고 나오잖아요. 인상 쓰고 엄청나게 괴로운 표정으로 울면서 나옵니다.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이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외기가 밖에 있는 공기가 폐 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드디어 자연과의 정보 조절 기능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오부가 균형을 이루어 가는데 오른쪽 벽처럼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목이라는 에너지가 많고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화라는 에너지가 많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수라는 에너지가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금이라는 에너지가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조혈 기능이 간에 있었는데요.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간으로부터 골수로 그 임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생아가 반드시 찾아오는 황달이 오게 되죠. 임무가 바뀌면서 황달이 오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태어나는 순간에 두 번째 에너지가 세팅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1차적으로 세팅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오면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나는 그 시점에 자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행 체질이 형성이 되는데 누구나 다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런 질병은 누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병명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3만 6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병명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병명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손마디 끝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치료해 줘야 될 병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치료해 줄 병이 있고 또는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의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서 스스로 낫게 하는 치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헬스라고 하죠. 자, 암이 걸렸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암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굳은 각오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치료를 하고 항암제를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우리 치료해 갑니다. 또 허리에 디스크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디스크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자연치유학에서는 내 몸이 스스로 낫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장오비의 기가 잘 돌도록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어떤 아픈 부위가 기가 회복되고 피가 회복이 돼서 그 통증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은 오장오비의 기가 정상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은 의사가 고쳐야 될, 치료를 해야 될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 몸과 마음이 스스로 낫도록 해야 되는, 치유해야 될 그런 병이 있거든요. 병 자체를 고치려 하는 것은 질병이고 원인을 판단하고 그 몸과 마음이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치유라는 과정을 거치는 병도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95%를 택하시겠습니까? 5%를 택하시겠습니까? 95%는 분명히 내 몸이 나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통해서 스스로 나아가는데 5%는 약이하거나 의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5%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벽에 똥 발리면서 살 것인가. 성공의 시작은 건강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내 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는 나 주도적인 삶을 살자. 나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후세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내 주도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 때 여건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못돼서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을 탓하면은 그 환경은 평생 가도 그 환경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먹을 때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소금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소금을 적당하게 자기 체질에 맞게 먹어줘야 신장도 자기 역할을 하고요. 간도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간은 소금의 간하란 뜻이거든요. 심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염통이라고 하잖아요. 염통은 소금통입니다. 이와 같이 간으로부터 소금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혈관을 통해서 염분을 보내줘야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에 안 좋지만은 너무 싱겁게 먹으면 온갖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체질에 맞게 적당하게 소금을 섭취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안다면은 우리는 치유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몸은 보이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기. 이걸 기체라 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를 기체, 에너지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정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정은 몸뚱아리고, 기는 기운이고, 신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본이 바로 정기신의 질서가 유지가 됐을 때, 정기신의 질서가 자연의 질서대로 유지가 됐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몸과 마음은 기체, 에너지체라고 했는데 WH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인 건강이 결국 이 몸 안에서 다 유지가 되거든요. 이 모든 건강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몸은 우리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육체적 양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양식이 필요하겠죠. 마음도. 무슨 정보를 먹느냐?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위인전을 읽었다면 그 위인전에 관련된 정보가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마음의 양식도 무엇을 먹느냐 참 중요한데요. 이 육체적 양식과 정신적 양식을 잘 먹는다면은 기운, 우리 몸에 도는 기운이 잘 돌아서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신난다 말 하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신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신이 안에 있으면 좋은 신이 나올 것이고, 악한 신이 마음속에 있으면 악한 신이 나오겠죠. 악한 신이 나오면 나쁜 행동을 할 것이고, 좋은 신이 나온다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은 몸 밖에 있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자,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난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고 또는 인생의 산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내면의 세계라고 하고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은 보입니다. 그래서 외면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경계선이 있겠죠. 바로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 몸의 창이라고 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운명, 이 모든 운명이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데 운명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재능대로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결국은 내가 신명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오행 체질은 1296만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상 체질은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팔상 체질은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행 체질은 1296만 가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오행 체질로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분류한 대로 섭생을 한다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정기신이 질서가 회복이 돼서 오른쪽 그림처럼 오행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5개의 그릇이 보이죠? 오행이란 것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바로 우리 몸 속에는 5가지 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릇이죠, 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목화 토금수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그림처럼 목이라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라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라는 에너지는 적당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그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목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목의 음식을 안 먹으면 되죠? 저는 봄에 태어나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은 일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에 삽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화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인삼, 홍삼 이런 거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태어나서 열기가 펄펄 끓은 사람은 인삼, 홍삼 먹으면 독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행체질은 이와 같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에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부족한 장부에 에너지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학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체질과 심리를 분석해서 섭생하고 내 몸을 관리해서 내가 좋은 사회성을 기르고 재능적성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운명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내 몸 속에 있고 몸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 병이 오고 죽어간다고 했는데요. 사람은 왜 죽어가느냐? 이걸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림처럼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또 뭐가 막히면 죽을까요? 피가 막히면 죽습니다. 자, 우리 학문에서 강조한 것이 기와 혈인데요. 기가 막혀 죽고 피가 막혀 죽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돌다가 멈추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피가 심장에 멈추면 심장마비가 오고요. 피가 뇌에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그리고 이 뼈마디에 피가 안 돌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 무릎에 통증이 오고 무릎 관절염이 됩니다. 각종 암도 성인병도 결국은 혈액이 잘 못 돌기 때문에 오는 병이거든요. 그럼 우리 몸을 기가 잘 돌고 피가 잘 돌게 해주면 만병이 떠나가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식습관, 건강식품도 내 몸에 맞춰 먹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기구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운동기구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의식주를 내 체질에 맞게 관리해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중병 안 걸리고 건강에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과 기와 신이 잘 돌게 만들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좀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도 목표를 정하게 되죠. 꼭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했으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시간 투자하지 않고 될 일은 없겠죠. 그리고 결심했으면 행동하십시오. 자, 목표를 수립할 때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살 것인가? 내가 건강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벽에 똥 발리면서 살 것인가? 성공의 시작은 건강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 배우자. 시간을 투자하자. 그래서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하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을 하자. 내 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는 나 주도적인 삶을 살자. 나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후세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내 주도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 때 여건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못돼서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을 탓하면은 그 환경은 평생 가도 그 환경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먹을 때 시작하십시오.